그날은 모처럼 파출소가 한가했습니다. 파출소만 한가한 건 아니었어요. 영하 10도의 날씨에 인적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다른 조는 순찰 중이라 파출소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저는 히터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인 후 사건 보고서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달칵 소리와 함께 파출소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에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였어요.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밖이 많이 춥죠? 여기 앉으세요. 저는 얼른 난로 옆에 의자를 놓고 어르신을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서 차가운 손을 난로 앞에 대고 녹이셨어요. 이 추운 날씨에 장갑을 끼지 않으셔서 손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전기포트를 눌러서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말없이 파출소 안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무슨 차로 드릴까요? 그러면 고맙지. 난 구수한 거면 뭐든 좋아. 할머니의 말씀에 둥글레 차를 타서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결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유, 덕분에 몸이 다 녹는 것 같네. 고마워. 아니에요. 천천히 드시고 더 필요하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경찰 총각이 아주 사근사근하니 친절하네. 할머니는 제 말에 빙긋 웃으셨습니다. 저도 마주 웃었어요. 이 추운 날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폐지 주우러 나왔는데 오늘따라 영 눈에 안 보이더라고. 그거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핸드폰도 꺼져서 이걸 어쩌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여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제야 파출소 앞에 놓인 낡은 리어카가 보였어요. 연세도 꽤 많아 보이시는데 영하 10도의 날씨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다니 괜스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꽤 멀리 오셨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골목골목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얼마나 온 건지도 모르겠네. 아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모든 게 가물가물해. 그러면서 할머니는 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각, 요 앞에 보니까 실종 아동 전단지 같은 게 붙어있던데 다 큰 어른도 찾아줄 수 있나? 갑작스런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누구 찾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얼른 주머니를 뒤적여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제가 사진을 유심히 보니 할머니도 덩달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 총각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묘하게 낯이 익어서요. 이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는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한테 꼭 전해줘야 할 게 있는데 총각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뭔가 말 못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후 그 사진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저는 물론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 기막힌 사연을 얘기하려면
먼저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모든 사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역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늦은 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저는 동료와 함께 노후한 빌라촌으로 출동했습니다. 3층으로 오르는데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에도 위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났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는 고함 섞인 남자의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그 소리에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불길한 침묵이 이어지길래 여차하면 강제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만취한 30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의는 탈의한 채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 무슨 신고?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니들이 뭔 상관인데? 남자는 잔뜩 꼬인 발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말싸움을 피하고 대신 동료에게 눈짓해서 남자를 복도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쪽으로 나오시죠. 남자는 씩씩거리면서도 동료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은 제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집기류들이 부서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은 4-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안방 구석에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2사람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굽히고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심하세요. 여자는 제 말에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남자가 휘두른 폭력에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리자 제 또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등에는 커다란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민간 피해자 보호 상담사라는 명찰을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파견된 피해자 보호 요원이었어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는 자신이 대응하겠다는 신호였죠. 저는 순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낮은 자세로 피해자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과 아이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아이를 흘끗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우예요. 피해 여성이 답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우야, 이제 괜찮아. 경찰 아저씨랑 이모가 지우랑 엄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도 조금은 안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빠 안 와요? 지우가 원하지 않으면 아빠는 안 와. 그제 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긴장한 몸이 좀 풀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녀는 백팩에서 작은 핫팩 하나와 사탕 몇 개를 꺼내서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지우는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해? 저는 딸기 맛이요. 정말? 이모도 딸기 맛을 제일 좋아해. 그럼 이거 지우 줄게. 이것도 손에 꼭 쥐고 있어. 금방 따뜻해질 거야.
아이는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었는지 순순히 사탕과 핫팩을 가져갔어요. 아이가 좀 진정되자 그녀는 피해 여성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용기 내시면 이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병원, 쉼터, 그리고 아이 학교까지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피해 여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피해 여성의 손 위로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포개며 온기를 더해줬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이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기를 내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피해 여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고요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례 회의가 파출소 옆 주민센터에서 열렸거든요. 그곳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첫 번째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목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책상 위에는 피해자 지원 계획서와 그녀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사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눈에 띄게 정돈된 글씨와 포스트잇, 색깔별로 분류된 플래그를 보면서 깨달았죠. 아내가 이 일을 진심을 다해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제가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감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 별로 못 봤거든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요즘도 그런 현장에 자주 나가세요? 제 물음에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네요. 주에 4-5번은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러더니 나직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안 됐죠. 애들은 금방 잊는다고 쉽게들 말하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기억은 뇌리에 깊이 각인돼요. 평생 잊혀지지 않죠.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서 어떤 분노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가정폭력 현장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먼저 호감을 표했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귀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빠가 매일 폭력을 휘두르면서 하던 말이 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는 쓰게 웃었어요. 엄마가 나를 가지면서 2분이 결혼하게 되셨나 봐. 원치 않았는데 나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됐다. 뭐 그런 논리였지. 그게 왜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 모든 불행이 진짜 나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았어. 그래서 피해 아동들한테 내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넌 절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말해주려고 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아내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택한 거였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갖고 경찰 일을 시작했지만 아내에 비할 바는 못됐죠. 그래서인지 가끔은 아내가 존경스러웠습니다. 2년 넘게 연애를 이어가니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지방에서는 워낙 결혼들을 일찍 하니 부모님은 조급하셨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아내 역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지방에 계시고 이미 형이 가까이 살고 있었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모님 댁 근처로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장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하셨습니다. 신혼집은 너네 직장 다니기 편한 곳으로 잡아야지. 뭐하러 우리 집 근처로 잡아. 엄마 집 근처가 집값도 제일 괜찮고 직장 다니기도 편해. 네, 장모님,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다행히 급하게 매물로 나온 물건이 있어서 운 좋게 전세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동네가 한적하고 조용해서 나중에 아이 키우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아내와 사귀면서 내면이 참 단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단단함은 장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때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당 서빙, 병원 청소는 물론 마트 캐셔로도 일해보셨다고 해요. 마트에서 일할 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손님이 한 캐셔분에게 물건값을 잘못 계산했다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해요. 다른 캐셔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때 다른 계산대에 있던 장모님이 나섰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화가 난 손님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손님, 계산은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분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다시 해주면 다야? 사과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보니까 여러 번 사과를 드리던데요. 여기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지 누군가의 화풀이를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단호한 한마디에서 주변에서도 너무 심했다며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손님도 뭐하내는지 폭언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아내의 뇌리에 깊게 남았다고 해요. 그 뒤로 아내 역시 부당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애썼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내가 가정폭력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아내가 장모님을 닮은 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장모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계속 요양보호사로 일해오셨어요. 하루는 장모님 댁에 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의 근무 스케줄은 물론 간병하는 어르신의 식단이나 특징, 메모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순이 어르신은 왼쪽 다리가 약하심, 반찬은 단 거, 짠 거, 특히 조심하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단 한 분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죠.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평생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엄쉬엄 살았으면 하고 몇 번이나 권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아예 쉬는 게 힘들면 단 몇 달이라도 일 좀 그만해. 그래요 장모님. 생활비는 저희가 보탤 테니 쉬시면서 병원도 다니시고 이 사람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단호했습니다. 괜찮네. 아직 쌩쌩한데 뭐하러 집에 들어앉아 있나? 아직 10년은 거뜬하네. 그러면서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일이 터졌어요. 아내와 함께 장모님이 일하시는 요양원에 갔는데 마침 그날 한 어르신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소리를 지르고 손에 잡히는 것 마구 내던지며 난동을 피우고 계셨어요. 간호사들도 행여 어르신이 다칠까봐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장모님이 나섰습니다. 장모님은 괴성을 지르는 어르신에게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얼른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장모님이 다가서니 난동 부리는 걸 멈췄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은 어르신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어르신, 화나신 거, 서운하신 거 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르신이 이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장모님은 그런 어르신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와의 첫 만남 때가 떠올랐어요. 물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오는 내내 잔소리를 늘어놨지만요. 엄마, 그럴 때는 제발 나서지 마.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도 안 나서면 그 상황은 누가 수습하고. 경비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다짜고짜 흥분한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가면 어떡해. 그 어르신이 오죽 속상하셨으면 그랬겠어. 그럴 때는 마음을 읽어드리는 게 우선이야. 그렇게 모녀가 말다툼을 벌일 때마다 저는 누구 하나 편 들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두 사람이 참 많이 닮았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장모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맞벌이를 하는 저희를 위해 틈틈이 밑반찬을 만들어주시고는 했어요. 아내나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위해 모처럼 세 사람의 휴일이 겹칠 때는 가까운 근교로 장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내가 박서방 덕분에 별별 곳을 다 와보네. 어쩌면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꾸며놨을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지내다 보니 아내와도 그렇고 장모님과도 그렇고 트러블 날 일이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각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추운 겨울밤 길 잃은 할머니와의 우연한 만남은 어찌 보면 근무 중 겪게 된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며느리와 왜 연락이 끊겼는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 아들놈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말이야. 그럼 아드님과는 이혼하신 건가요? 그렇겠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거기까지 들으니 난감해졌어요. 이혼한 부부라면 법적으로 남남이고 할머니와도 더 이상 가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괴롭혀서 집을 나갔다면 실종이 아닌 자발적 가출이라 제가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 할머니도 그걸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이토록 오래 찾아 헤맸다면 경찰서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찾아봐 드리겠다고만 말씀드리고 보호자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입에서 뜻밖의 답변이 나왔어요. 같이 사는 분이 없으세요? 없어. 혼자 산지 오래야. 아들도 죽었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 사이 할머니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주소가 적힌 쪽지였어요. 혹시 몰라서 항상 갖고 다니는데 여기가 우리 집 주소야. 총각이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그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침 순찰나간주가 파출소로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어요. 저는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알려주신 주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어요. 저는 차량 트렁크에 실어온 리어카와 얼마 안 되는 폐지를 할머니 집 앞에 내려놨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네. 총각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또 찾아오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할머니 댁에서 나왔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와서 남은 근무 시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는 내내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기가 도는 집에서 혼자 사시는 모습이 영 마음 쓰였거든요. 그렇게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사진이었어요. 큰일이네. 사진 없어진 걸 알면 찾으실 텐데. 밤새 근무를 했으니 평소라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겠지만 그 사진을 보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옷을 다시 입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밤새 근무한 거 아니야? 또 어디 가려고? 저는 아내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같이 가겠다고 나섰어요. 한숨도 못 잤는데 그 상태로 운전하면 위험하지.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일 안 나가도 돼? 나 오늘 연차 썼어. 이따 병원에 잠깐 가려고. 며칠 전부터 이가 너무 아파서.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그렇게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화장대 위에 놓아둔 사진을 챙기려는데 그 사진을 본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아내의 반응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뭐야, 당신이 왜 그 사진을 갖고 있어? 그 사진 어디서 구했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제 물음에 아내 입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답변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연히 알지. 엄마랑 내 사진이잖아.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저는 깜짝 놀라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묘하게 낯이 익다 싶었는데 다름 아닌 장모님의 젊을 적 사진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어가며 물었어요. 그럼 이 장모님이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당신이란 말이야? 맞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이야. 할머니가 나에게 보여줬다는 사진이. 뭐? 그럼 그 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라는 거야? 그렇겠지. 사진 속 여자가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아내 역시 뜻밖의 진실에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와서 왜 우리 엄마를 찾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꼭 전해줘야 할 게 있다고만 하셔서. 제 말에 아내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어요. 저 역시 뜻밖의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장모님께 알려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는 장모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아내는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장모님 역시 쉬는 날이라 집에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말도 없이 찾아오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저희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간략하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건넨 사진을 장모님께 보여드리자 장모님의 안색이 확 변했어요. 이 사진을 아직도 갖고 계셨단 말이야? 네, 지갑 안에 늘 갖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제 말을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더니 푸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질기네.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실 줄이야. 장모님의 말에 저나 아내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시니 당연히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그런 소리를 들으니 괜히 알려들었나 싶었습니다. 굳이 안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라 할머니께서 장모님을 찾을 방법은 없으세요. 아닐세, 내가 죄송해서 그래.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진 나를 여태 찾아다니셨다니. 그러면서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셨어요. 늘 강인한 모습만 보아왔는데 장모님의 뜻밖의 모습에 저나 아내나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다스리며 힘들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장인어른과의 일들이었죠. 지은이 아빠 말일세.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참 다정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놈의 술이 문제였어. 장인어른은 원래 술을 즐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태어났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린 후로는 사람이 점차 변해갔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해요.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매일 마셨지. 그러니 직장에서 가만둘 리 있나.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그날부터 사람이 더 망가지기 시작했어. 장인어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기친 친구를 원망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잠적한 후니 분풀이 대상은 이내 가까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 애만 안 낳았어도 그런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 너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꼬인 거다. 매일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 폭언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가장이 일을 안 하니 장모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은 어린 아내를 지인에게 맡겨놓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런다고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냥 있자. 당신이나 나나 아직 젊잖아. 그깟 돈 부지런히 다시 벌면 되지. 아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응?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셨다고 해요. 뭐? 그깟 돈? 네가 번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 아니 여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돈 몇 푼 벌더니 이제 남편이 우스워? 응? 우습냐고? 장모님은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장모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주먹을 휘두른 날 딱 부러지게 대처해야 했는데 곧장 갈라서든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든. 근데 당시에는 내가 물러 터져서 그러지를 못했어.
그게 아직도 두고두고 후회가 돼. 처음 폭력을 휘두른 날, 장인어른 역시 홧김에 장모님을 때리고는 놀라셨다고 해요. 곧바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술에 얼큰이 취하자 장인어른은 또 폭력을 휘둘렀어요. 폭언의 강도가 높아지듯 폭력의 강도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술에 취한 장인어른은 폭력을 휘두르다 못해 집안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가 다칠까봐 어린 아내를 품에 안고 얼른 집 밖으로 나왔어요. 대문을 나선 후에야 영하에 가까운 한겨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행여 아이가 추울까봐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서 아이를 꽁꽁 감싸 안고 집안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난동을 부리다가 장인어른이 제풀에 지쳐 잠들기를 기다렸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고만 거죠. 시어머니는 엄동설 안에 맨발로 나와 대문 앞에서 떨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 추운 날 왜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밖에 나와 있어? 애비는? 장모님이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무언가 우지끔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온 짐도 내팽개치고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고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놈이 인간이야? 술 먹고 개가 된 네 놈이 집을 나가야지. 왜 불쌍한 마누라랑 자식을 내쫓아? 당장 나가. 제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집에 발도 붙일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술에 취한 장인어른을 외투도 안 입히고 내쫓았다고 해요.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를 얼른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아니다. 넌 지은이랑 안방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있어라. 여긴 내가 정리하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장모님을 안으로 들이고 집안을 싹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골에서 바리바리 쌓은 식재료들로 밥상까지 차려주셨다고 해요. 장모님은 남편에게 맞아 부은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조차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애미야, 내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행여 장인어른이 다시 와서 난동을 피울까봐 며칠 집에서 머무셨다고 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술이 깨서 들어오자 앞에 앉혀놓고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놈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이다. 하물며 가장 아끼고 챙겨줘야 할 자기 마누라를 때리는 놈은 더 말할 것도 없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그리 알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못 믿어온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도 며칠 더 머무르시다가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해서인지 한 달 정도는 장인어른도 잠잠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또 술에 손을 댔고 폭언과 폭력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그냥 당하고 계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해요. 20분쯤 지나서 경찰 2명이 문을 두드렸고 장인어른이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또 유난을 떨었구만. 바쁜 분들 힘드시게. 아시잖아요. 부부끼리 일인 거.
그러자 경찰은 흘끔 문 안쪽을 봤다고 해요. 뭐 다툼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그래도 두 분이 대화로 잘 풀고 계신 거죠? 그럼요. 얘기하다 보면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장인어른이 그렇게 둘러대니 장모님이 얼른 나섰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사람 하나 죽어나가야 그때 돼서 수습하실 건가요? 아유, 이 여자가 진짜. 이러니까 내가 손이 올라가지. 대화로 풀자고 했잖아. 장인어른이 소리치자 두 경찰은 고개를 내저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일단 술부터 좀 줄이시고요. 사모님도 남편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건 원치 않으시죠? 애 앞에서 보기 안 좋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으면서 사셔야죠. 그렇게만 말하고는 그대로 돌아갔다고 해요. 당연히 장인어른은 경찰이 가자마자 망설임 없이 폭력을 휘두르셨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장모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 집을 나온 겁니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한쪽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오는데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행여 그 사람이 깰까봐 숨소리를 죽이고 집을 나섰어. 버스 정류장에 서서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네. 장모님은 일단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가장 빠른 버스를 잡아탔다고 해요. 아내는 버스 안에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집에서 잠들었다가 낯선 곳에서 깨어났으니 처음에 내가 겁을 먹었는지 내 품을 파고들더라고. 그러더니 여기는 어디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랑 지은이랑 멀리 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애가 뭐부터 물었는지 아나? 아빠는 안 가는 거지? 그것부터 묻더라고. 그제야 내가 애를 어떤 환경에서 키워온 건지, 왜 좀 더 빨리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더라고. 그래서 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 하지만 그렇게 멀리 내려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해요. 행여 장인어른이 쫓아올까봐 신분도 숨기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어렵게 사셨다고 합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편변찮은 일용직 일자리뿐이었어.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됐으니까. 다행히 아내 역시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예민했는데 조금씩 밝고 활달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모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지방으로 여행 온 남편 친구를 맞닥뜨렸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모른 척 돌아서려는데 그쪽에서 바로 아는 척을 해오더라고.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친구는 장모님께 다가오더니 사과부터 했다고 해요. 장모님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장례식 때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너무 뒤늦게 들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장인어른과 소식이 끊긴 지 오래라 장모님이 집을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뒤늦게 장인어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모님께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친구의 말에 장모님은 동네 지인에게 어렵게 연락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을 나간 후 장인어른은 더욱 엉망진창으로 생활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렇게 매일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인 말로는 그 사이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다 끊긴 건지 장례식장이 썰렁하기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얼른 동사무소로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어요. 정말 장인어른은 그새 고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데 참 심경이 복잡하더라. 허탈하기도 하고 그 사람 인생만 두고 보자면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니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모님은 쓰게 웃으셨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필요가 없었기에 장모님은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솔직히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 꿈에서라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고. 하지만 어머님은 아니야. 어머님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 살면서 한 번은 마주칠 수 있을까 했는데 설마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이야. 장모님은 제가 건넨 사진을 보면서 회한에 잠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진 역시 시어머니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은애미는 아이를 낳아도 참 곱구나. 대문 앞에 서봐라. 내가 예쁘게 찍어줄 테니. 할머니는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나? 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럼 나랑 같이 가세. 장모님은 곧바로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모님과 아내를 태우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달린 끝에 어제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쪽에 할머니가 끌고 다니던 리어카가 보였어요. 엇갈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직 집에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반지하로 향하는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어제 모셔다 드린 경찰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가서요.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안으로 들어오겠나?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일단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추운 겨울밤 거리를 헤매서인지 감기에 걸려 누워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시기에 얼른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괜찮아, 약 먹었어. 그나저나 사진을 갖고 왔다고? 네, 제가 어제 모르고 챙겨간 모양이에요. 여기요. 할머니는 제가 건넨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애틋하게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사진 속 여자분, 알고 보니 제가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제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 며느리를 잘 안다고? 네, 지금 함께 왔는데 만나보시겠어요? 제 말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 밖에 계시던 장모님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모님 역시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장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할머니가 주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애미야.
어머님.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고 장모님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미안하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죄송해요, 어머님.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날 그 추운 겨울날 아범이 너를 내쫓았을 때 그대로 널 데리고 시골로 내려오는 건데 그날의 일이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 장모님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장모님은 제가 더 미안하다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와 아내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겨우 감정이 좀 추슬러진 후에야 장모님은 할머니와 마주 앉아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범 장례는 어머님 혼자 치르신 거예요? 그럼 별 수 있니? 그놈이 막판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친구며 지인이며 누구 하나 오지 않더구나. 죄송해요. 저라도 갔어야 했는데. 아휴, 아니다, 아니야. 아범이나 나나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 사이 할머니는 뒤에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벌써 저만큼 컸구나. 혼자 아이 키우느라 그간 고생이 많았다. 아참, 내가 꼭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나 죽기 전에 이렇게 봐서 다행이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불편한 몸을 일으켜 어딘가로 향하셨어요. 바로 낡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서랍장 안을 한참 뒤적이던 할머니는 검은색 청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통째로 장모님께 건넸습니다. 널 만나면 꼭 줘야지 하고 모아둔 건데 이제야 주게 되는구나.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가방 안을 열어본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안에는 뜻밖에도 금부치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늙은이가 은행 일을 알아야지. 시골 땅이며 집이며 다 팔아서 모두 금으로 바꿔놨다. 그 후에도 자박자박 모았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구나. 아니, 어머님이 쓰시지. 뭐하러 이걸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늙은이가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지은이 키우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라고 모아놨는데 너무 늦게 전해줬구나. 그러면서 할머니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장모님의 손을 맞잡고 다독여줬어요. 본인은 지하 단칸방에 사시면서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금부치를 모아둔 할머니를 보면서 장모님은 결국 오열하고 마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지. 에미야, 정말 미안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제 정체도 알아차리셨어요. 우리 손주 사이 덕분에 내가 드디어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게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할머니의 말씀에 장모님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제외한 장모님은
며칠 후 저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그럼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네, 저도 괜찮습니다. 아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음 약한 장모님이 할머니를 저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물론 할머니는 그런 장모님의 제안을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다 늙어서 너한테 그런 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 어머님을 이런 곳에 두면 제가 두 발 뻗고 못 자요. 어머님이 주신 금부치가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다 쓰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할머니가 고집을 꺾으셨어요. 저희는 할머니의 단칸방을 정리하고 장모님 댁으로 할머니의 짐을 옮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담길 만큼 가져갈 만한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할머니가 주신 금부치양이 워낙 많아서 두 분이 평생 먹고 살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러 다녀요. 알았죠?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구나. 우리 며느리랑 이렇게 함께 있게 됐으니. 그러게요. 저도 말년 운이 좋다더니 어머님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두 분은 모녀 사이처럼 정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내 역시 장모님이 일을 그만두셔서 만족하는 눈치예요. 저도 쉬는 날에는 두 분을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까지 찾아와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뱃속 아이 역시 딸이라고 하니 곧 있으면 할머니와 장모님, 아내의 딸까지 네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고는 합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퍽퍽한 삶에 잠시나마 단비 같은 따스함을 전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